탈중립화. 그래서 원초적인 에너지 근원이 뭐예요? 이드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섹슈얼리티가 공격성이 그대로 살아났는데 중립화됐던 에너지가 다시 성적 에너지나 공격적인 에너지로 뒤바뀌어 버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디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은 이걸 리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재본능화라는 게 본능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는 본능에서 있었던 에너지가 중립화돼서 이고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됐었는데 어떤 위기가 닥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퇴행이 일어나면서 다시 재본능화 되거나 탈중립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퇴행이 일어나는 케이스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립화 이론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어떠면 심리 기구에 대한 이론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 것으로 제가 봐요. 두 개의 서브젝트를 가지고 하나는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두 가지 근본 가설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심리기구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나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남은 생각과 그리고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죠. 찰스 브레너는 지금 이 프로이드의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들을 이제 그 나중에는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저는 근데 어디까지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를 물만 내버린 건지 아이까지 다 내버리는 건지 근데 저는 여기 오늘 공부한 거에서 볼 때 다 집어치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 아깝다.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여기 이고 펑션에서 마지막 중립화 그 욕구 에너지를 빌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텅 빈 느낌으로 하나의 어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뭘 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결론은 잘 갖고 와서 또 이득에 있는 거를 또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서 또 중립화를 또 시켜서 또 내보내야 돼. 그러면은 이거의 펑션이라는 기능이라는 거가 되게 또 굉장히 또 있어야 되고 이거의 에너지라는 거가 또 얼라이브한 생동감이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같은 설명인데 되게 양가적이다. 하나는 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바지사장으로 생각이 들고 하나는 정말 이거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하트만이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안나 프로이드하고 하트만이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좀 가장 시조격인데 하트만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 이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고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이론으로 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conflict free area라는 개념을 써요. 갈등 구조가 없는 이고의 독특한 어떤 영역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이고 자체가 갈등 구조 없이 기능하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이론으로 가서 이고 사이칼리스트가 발전해요. 근데 그게 발전인지 원래 개념에서 퇴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고 사이칼리스트도 이런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에서나 물론 이제 개인의 경험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가 기능을 되게 잘했어요. 잘해서 기능을 잘하다가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뭔가 좀 병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지고 강화될 때는 정말 이렇게 그 이고의 어떤 기능 자체가 망가져서 다시 퇴행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생기죠, 저희가 내담자들을 볼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만 볼 것인가 아니면 진짜 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중에 또 나온다니까. 그래요. 뿐만이나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지금 프로이드의 얘기를 듣고 네. 브레너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많이 접하는 아이들이 20대 초반 아이들인데 20대 초반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동일시나 아니면 결핍이나 이런 거 오히려 프로이드의 그거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훨씬 더 그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는 게 얘네들이 굉장히 큰 과제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브레너의 얘기를 듣고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는 굉장히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성향에 맞게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이게 훨씬 더 프랙티컬한. 예, 프랙티컬한 그런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너무 관념적으로 사고해서 관념적이 아니고 예. 그런 나이스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미국 사람들 관념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 속에서도 어떤 이론서를 쓰면서 스파르탄스 가정에 티어리하고 테크닉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테크닉의 기법에 대한 이론이지 초심리학이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게 너무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2조 때 여기선 이기론, 주기론, 주리론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싸웠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실사구시 실학이 나오잖아요. 실학이라는 게 어떤 미국의 프래그매티즘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아프면 왜 아팠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자는 얘기.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상세하게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이걸 너무 사변적으로 인간 전체를 이해하는 그 이론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구체적인 인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개인마다 굉장히 회복하는 능력이나 그렇죠. 역량이 틀린데 과거의 부모랑 관계가 이게 문제가 있었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다 굉장히 다르죠. 예, 회복력이 강하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애들이 있고 또 그 과거를 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결핍으로 계속 갖고 가는 애들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이 브레너의 얘기가 저한테는 지금은 굉장히 와갖고 닿는 얘기 그래요. 느껴지거든요. 그 같은 환경에서 타협 형성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숙명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임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치료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필요한 면에서는 것 같아요. 미국의 법이 이제 이런 어떤 리걸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리걸 시스템이 어쩌면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다도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대륙법 체계, 유럽의 법 체계는 모든 것을 성문법화예요. 법전을 만든.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일단 딱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도 성문법주의죠.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의 법제는 불문법주의예요. 그러니까 판례 중심. 그러니까 근데 재판이 수없이 많은데 그 판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는 더 난삽하죠. 이걸 사례를 다 연구해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 판결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 어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유럽의 어떤 법률적인 것은 성문법으로 결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를 결정해 나가는 이런 식이죠. 근데 미국의 계약서는 굉장히 커요. 우리는 집 하나 사고 팔 때 그냥 한두 페이지 가지고 다 쓰잖아요. 나머지는 법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게 원리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만 더 쓰는 거라고. 근데 미국은 모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계약서에 다 넣기 때문에 계약서가 굉장히 책이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집을 하나 사고 파는 것도 굉장히 큰 계약서가 나오죠.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면 쓰기 어려워요. 그래 자기들이 사고 파는 일이 없어요. 다 변호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액세스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각자 자율 규제를 하는 이런 형식이죠. 법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재판도 성문법에 따라서 이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실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 재판을 어떻게 해왔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원칙이 뭔가? 그게 판례법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 우리의 특히 초심리학적인 그리고 마음의 3종 구조론 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면 굉장히 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버리고 싶지 않은 욕구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초심리학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관념에 맞는 것만 들어오고 그 관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에 맞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시야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나치게 초심리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임상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선입견을 벗어나서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트레이닝은 어떤 초심리학 중심보다는 실제적인 임상에서 구체적으로 임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임상에서 현실적인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방식,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우리의 마음의 구조 이론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더 관심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좋은 관념적인 틀들을 벗어나서 어떻게 임상을 할 것인가 하는 도전이긴 한데, 어쩌면 그건 똑같이 여기 대륙법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우리는 헌법만 있는 게 아니고 민법, 상법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법률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변호사 생활을 할 것인가 난감하죠. 그래서 대륙법 공부를 하던 사람이 영미법 세계에 가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죠. 케이스 스타디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구체적인 법률 공부라고 보는 거죠. 정신분석 연구소 졸업할 때는 케이스 스타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싱글 케이스 스타디를 해서 그걸 논문으로 쓰는데, 이때 논문 지도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너무 초심리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분이 쓰고자 하는 어떤 케이스에 대한 그 케이스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전이 정서, 그리고 치료자가 느꼈던 역전이,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저항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이고가 어떻고 슈퍼 이고가 어떻고 이드가 어떻고 이런 쪽에 이론적인 논의가 너무 깊어지고, 그러니까 초심리학적인 이해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이 구체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도움을 어떤 가정에서 주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이 각각 이질적일 수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다고 어느 것이 다 옳고 그래서 다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정신분석의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어느 하나의 퍼스펙티브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많은 것에 노출되지만 이것이 어떤 면은 우리가 이론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상을 하다 보면
임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으로까지 내려가 있는 어떤 이론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무의식에 따라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기억해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체화돼야 된다. 우리의 바디 안에 이제 그런 이론적인 퍼스펙티브들,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해의 어떤 퍼스펙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환자를 보면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가 생기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도구가 어떤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다 어쩌면 다 각각 다른 연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연장이 적합하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저 연장이 적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느 것이 어떤 사람은 프로이드의 성에 대한 이해, 공격성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봐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레이셔널한 쪽에서 좀 더 보는 게 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자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받는 어떤 하나의 학설을 소화를 깊이 해야 다른 것들도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이론들을 좀 깊이 공부를 하면 그 다음 이론들이 상충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걸 혼합 이론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이것저것 혼합해서 쓴다고 하면 위험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걸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잖아요. 내 몸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하나로 훈련이 돼야 된다. 교수님은 그럼 어떤 학자의 이론이나 어떤 흐름에 교수님의 어떤 그 임상이나 또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맞춰 보세요? 저는 모던 스쿨에서 모던 트레이닝으로 일단 포메이션 된 사람이에요. 현대 정신분석으로.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공부하기 때문에 꼭 어느 한 사람은 어느 라인으로 자리매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베이직한 포메이션이 어디서 되느냐 얘기죠. 저는 현대 정신분석적인 쪽에서 양성이 됐지만 제 관심은 정신분석 전반에 대한 관심이니까 여러 이론들을 계속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정신분석이 자기 한쪽에서 파운데이션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다른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자기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자기가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늘상 귀에 못이 박히고 들은 얘기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인데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것이 그 테크닉으로 보면 그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뭐 이것을 드러난 증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도대체 하고 있는 말에 그 이면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그렇게 실패할 확률은 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컨셔스니스와 언컨셔스니스를 내가 같이 존중해야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초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우선 저분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다는 태도 자체가 우선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상담자들이 인지적인 것, 지적인 것, 인텔렉츄얼한 부분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 내용이 앞뒤가 맞나? 이 사람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지? 이 정보가 연관성이 있나 없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분이 뒤죽박죽 얘기를 하고 있는 정서는 뭘까? 라고 본다면 조금 더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의 극히 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숨기는 어떤 스크린 작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